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그 이번 주에는 과학혁명에 대한 사례 연구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다원주의적 과학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 지난 학기에도 이게 좀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아예 이거를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다원주의적 과학이라는 주제는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건 빼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가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볼게요. 자, 형식은 퀴즈 과제와 동일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퀴즈 과제처럼 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 과제를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언제?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퀴즈 과제 원래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건 중간고사니까 이제 10월 29일 당일날 11시 정각에 딱 공개한 다음에 12시까지만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미리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픈북 시험입니다. 오픈북 시험이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분이 보면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본인이 이제 다운받았던 여러 강의 노트들, 그 다음에 뭐 읽을 거리 다 봐도 됩니다. 또는 본인의 필기 다 봐도 됩니다. 단, 다른 수강생과 상의하거나 답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원래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또 줌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다만 적발될 경우에는 F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천문학의 문제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천문학에서 일어난 혁명인데요. 결국 하늘이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고대의 관점은 뭐예요? 지구 중심의 우주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태양 중심의 우주 또는 태양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닌 그런 무한한 우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before and after를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는 어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혁명 이후에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그 과정과 전후 비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before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다리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카시오페아가 있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여기 이게 뭐죠? 주걱처럼 생긴 이게 바로 이제 그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은 여기 원래 이 우르사 메이저 있죠. 큰 곰 자리의 꼬리 부분이에요. 여기가 사실 꼬리 부분입니다. 곰의 꼬리. 동양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걸 7개의 별만 모아서 특히 이제 이걸 북두칠성이라 부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우르사 마이너가 있죠. 작은 곰자리가 있어요. 여기 작은 곰자리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은 곰으로 보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고 있고, 여기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걸 보통 북극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별들은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대충 이렇게 보여요. 물론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여기 북두칠성이 있고 왼쪽에 카시오페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뱅글뱅글 도네요. 이게 뭐냐면 북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들이 뱅글뱅글 돕니다. 1시간에 대략 15도씩.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대략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요. 물론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진 않고 살짝 다른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별들이 사실은 별들 사이의 그 관계는 바뀌지가 않죠. 뭐냐면 여기 있는 별과 여기 있는 별 이 둘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어떤 일정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는 별자리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별들이 각각 따로따로 논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들 사이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 등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하늘이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은 맨날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단지 뱅글뱅글 돌 뿐인 거죠. 자, 이런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별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자리를 돌 수가 있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여기가 거의 변하지 않죠? 이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되죠. 어떤 회전축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되고 일종의 회전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을까요?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이걸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다가 정착을 하게 된 그 방식이 바로 이런 체계입니다.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둥글고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동양 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이제 네모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지구도 둥글고 하늘도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동그란 구 모양이고요. 대신에 우주의 중심에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돌아요? 하늘에 있는 동그란 구, 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항성천구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일단 설정을 하는 거죠. 우주의 중심엔 자그마한 구인 지구가 있고 땅에 구가 있고 하늘에는 항성들이 박혀 있는 fixed star, 항성, fixed star죠. 항성, 고정된 별이에요. 고정된 별. 별들이 항성들이 박혀 있는 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걸 왜 설명하냐면 별들이 뱅글뱅글 도는데 매일매일 뱅글뱅글 도는데 별들이 동일하게 돌죠. 마치 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의 원판에 또는 하나의 구에 박혀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박혀 있는 별들이 각각 제각각 도는 게 아니라 천구가 이런 공이 돌면서 별들도 함께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중심의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성천구가 일주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은 항성천구에 박혀서 함께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뱅글뱅글 도는 하늘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것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의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별들이 달라지거든요. 보이는 별들도 달라지고 별들의 운동도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구 중위도 지방에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구 중위도 지방에 서 있으면 이제 마치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빗금을 쳐놨죠. 이게 일종의 이 지구 요 사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이는 지평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별들은 안 보이겠고요. 요 위에 있는 별들은 맨날 보이겠죠. 뱅글뱅글 돌더라도 땅 밑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별들은 어때요?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서 지는 겁니다. 다시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뜨고 지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별들은 뜨고 지고 요 위에 있는 별들은 절대로 안 지겠죠.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요 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는 이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건 뭐냐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자신의 접선 방향으로 지평선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더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북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의 하늘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북극성, 하늘의 회전축이 마치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적도 방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갈수록 이제 별들이 곧바로 떠서 곧바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제 북극성은 마치 지평선의 끝에 이제 내려가게 되죠. 자, 이걸 이제 고도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관찰자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올라가고요. 관찰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그러니까 적도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북극성의 고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둥근 지구 내에서 관찰자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당시 알려져 있던 별들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관찰되는 별들의 현상도 거의 다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사실 이런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 플라톤이 제안을 했고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게 거의 정착이 됩니다. 그럼 천문학은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로 완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엔 고정된 별들 말고 행성들이 있어요. 행성들. 행이 뭐예요? 움직일 행입니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행은 움직이는 별, 떠돌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별들은 천구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걔네들 말고 이상하게 몇 개의 밝은 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 고정된 별들 사이를 이제 막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좀 골칫거리인 거죠.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7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하늘에 있는 천체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별들과 다르게 움직여요. 별들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헤집고 다녀요. 여기 지금 그 처녀자리가 보이죠? 여기 처녀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요 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요 별판들을 스크린 삼아서 봤을 때 별들의 모음을 스크린 삼아서 봤을 때 이상하게도 요 스크린을 헤집고 다니는 애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행성이라 불렀는데, 자, 문제는 이 행성의 운동이 대충은 규칙적이에요. 대충 규칙적이어서 대충 돌면 또
이 처녀자리에서 시작된 이 별이 처녀자리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대충 또 주기적으로 다시 처녀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걸 이제 황도주기라고 부릅니다. 황도주기. 그 자리에 돌아오는 주기가 대충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 빨랐던 운동이 점점점 느려집니다. 12월 9일, 12월 15일, 이렇게 몇 년 전에 2013년에 찍은 거네요. 점점점 느려져요. 같은 시간 간격, 날짜 간격을 찍었는데 이게 점점점 느려져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로 가요. 빨라지는 듯 하더니 다시 멈춰요. 그러더니 다시 빨라집니다. 자, 요런 운동을 역행 운동이라고 합니다. 역행. 자, 뒤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순행이라고 불러요. 순행을 하다가 역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행성들은 운동의 속도가 변할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가끔씩 바뀌는 거죠. 물론 이 역행하는 주기도 또 나름 이제 규칙적입니다. 일정한 주기로 역행을 해요. 뒤로 가는 날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며칠에 한 번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이 같은 별자리로 돌아오는 그 시점 주기도 일정합니다. 천여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뭐 몇 달에 한 번, 또는 뭐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행성마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달과 태양은 어떻게 했어요? 달은 요 천여자리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다음번 천여자리로 돌아오는 기간이 한 27일 정도 됩니다. 27.3일. 태양의 경우에는 정확히 1년. 그리고 달과 태양은 역행을 하지 않아요. 둘은 역행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수금, 화, 목, 토 5개의 행성은 역행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건 이 행성들이 별의 밝기도 바뀌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좀 안 밝죠? 갔다가 점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밝아지고 있고 뒤로 가는 동안에도 점점점 밝아지고 있다가 가장 역행을 하는 가장 한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밝아요. 그랬다가 점점점 흐려지네요. 물론 지금 이건 망원경으로 본 거라서 애초에 점점 오히려 커지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맨눈으로 보면 커지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밝아지는 걸로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가 변한다는 거고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과제가 바로 이제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풀어야 했던 문제인 거죠. 별들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앞에서 봤던 이 지구와 항성 천구 이론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7개의 7개의 행성의 운동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 문제가 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풀어야 했던 과제고 그걸 우리는 일종의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수리 행성 천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고대 이제 그리스 또는 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수리 행성 천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건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천문학 체계는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구 중심의 이 사람의 천문학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기독교 정착 전에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어디냐면 대충 그 이집트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정성적인 설명의 전통과 아까 모델링했던 기하학적인 전통,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전통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량적인 예측 거기가 아주 데이터가 아주 정밀하게 잘 오랫동안 수집되어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전통을 결합해서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이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수리행성 천문학은 행성의 복잡한 운동을 무엇에 기초해서 원운동의 합성으로. 이건 일종의 뭐냐면 앞에서 이제 지구와 항성 천구라고 하는 두 개의 동그란 구를 이용해서 설명했더니 천상계가 완벽하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걸 확대 적용하는 거죠. 행성 역시도 일종의 천체니까 걔에게도 원운동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원운동만으로는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뭔가 규칙적이긴 하지만 이게 뒤로도 도는 게 있으니까 원 하나만으로 안 되고 원을 여러 개 쓰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의 합성을 이용해서 정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행성이 몇 월 며칠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의 천문학을 했던 거고요. 도대체 근데 고대에 그런 식의 천문학이 왜 필요했을까요? 뭐에 쓸모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행성의 위치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지 않나요? 저도 전혀 궁금하지 않고 오늘 밤에 오늘 이제 화성이나 목성이 어디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거나 이제 검색해보면 다 정확하게 뜨죠. 도대체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왜 궁금했는지. 사실은 이제 점성술에 필요했기 때문에 점성술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시점에 그 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 모든 행성의 위치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행성의 별의 영향뿐만 아니라 행성들의 영향까지도 다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수리행성 천문학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구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원래 했던 체계가 뭐예요? 지구가 있죠. 여기 지구가 있어요. 가 있고 여기 바깥에 요 항성천구가 있죠. 항성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천구가 있는데, 두 개의 구가 있죠. 지구와 항성천구인데, 그 사이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뭐를? 행성천구들을 배치하는 거죠. 행성천구들을. 그래서 각각의 행성들마다 그 안쪽에 행성천구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죠. 행성들을 돌려주는 천구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 그 다음 화성, 목성, 토성까지 배치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이걸 왜 이런 순서로 배치를 했을까요? 자, 그거는 아까 불렀던 황도주기입니다. 황도주기에 따른 뭐냐면 같은 별자리로 돌아오는 대략적인 주기, 평균 주기를 이용해주면 되는데 달은 27.3일이고 태양은 1년이고요. 화성은 687일, 목성 12년, 토성 30년. 자, 이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왜 오래 걸리겠어요? 토성은. 이 도는 천구가 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가장 큰 천구, 그래서 항성 천구에 가장 가깝도록 지구로부터 가장 먼 천구에 이제 배치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상한 점은 있어요. 수성이나 금성은 그 황도 주기가 평균적으로 정확히 1년입니다. 태양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치 태양이 1년 동안 이제 별자리들을 헤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도는데 이때 제가 만약 태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관찰할 때 어떻게 보이냐면 수성이나 금성은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수성이에요. 얘가 수성이면 태양이 움직이는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태양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마치 태양
앞뒤를 왕복하는 셔틀처럼 움직이는 거죠. 수성은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돌고요. 금성은 좀 더 멀리까지 갔다 돌아옵니다. 자, 이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 똑같은 황도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행 주기가 있어요. 달과 태양은 역행을 하지 않고 수성과 금성은 역행을 하고 화성, 목성, 토성도 역행을 하는데 이런 식의 역행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규칙성을 찾기는 상당히 찾기가 쉽진 않은데 이런 이제 관찰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 배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황도 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각 행성마다 첨구를 하나씩만 배정해서 규칙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시키면 앞에서 봤던 이런 운동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냐면 사실 프톨레마이오스가 혼자서 만들어낸 방법은 아니고 그 전에 사용됐던 방법을 이제 계승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원, 주전원 체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동그란 큰 원이 있죠. 여기 노란색 큰 원이 주원이에요. 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원 있죠? 빨간색 원이 주전원입니다. 자, 뭐 번역거예요. 주원 원래 데퍼런트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주전원은 에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점을 이제 주전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실은 요 점 뭐냐면 주원 주전원 체계란 뭐냐면 사실은 주원은 회전하는 원이에요. 회전하는 원이고요. 요 점은 그러면 노란색 원이 돌면서 같이 돌겠죠. 자, 그런데 요 점을 중심으로 또 빨간색 원이 또 따로 돌아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의 원운동의 합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지금 행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행성은 어디냐면 주전원 위에 이제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원도 돌고 빨간색 원도 돌아요. 근데 여기서 노란색 원은 좀 느리게 돌고 빨간색 원은 좀 빨리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 점이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가죠. 자, 그때 지구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별들을 스크린 삼아서 행성의 위치를 보게 되니까 마치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역행 운동이 완벽하게 설명되죠. 그리고 그 규칙성도 이 각각의 원의 주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설명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앞에서 밝기 변화가 있었잖아요. 행성들의 밝기 변화 언제 제일 밝아져요? 행성이? 역행 운동을 할 때 밝아지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의 설명에 따르면 역행 운동을 언제 하죠? 이 행성이 주전원의 안쪽을 돌 때 역행을 하죠. 주전원의 안쪽을 돌 때 역행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밝아지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왜 밝아질까요? 가까워지니까인 거죠.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역행 운동과 그 다음에 뭐까지? 역행 운동과 함께 밝기 변화까지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책의 설명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운동이 태양과 사실 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수성과 금성의 경우에 그 태양과 주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치 태양 앞뒤를 왕복하는 셔틀처럼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원래는 이 설명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는 뭐가, 사실 지구와 행성만 있죠. 사실 태양은 필요가 없어요. 이 원의 운동, 이 행성의 운동은 이 주원과 주전원의 운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내행성, 이 수성과 금성을 우리 이제 내행성이라 부르는데 이 내행성의 운동은 이상하게도 태양과 연동돼 있다는 거죠. 태양 앞뒤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주전원의 중심, C, 점 C가 어디 있느냐? 지구와 지구, 어스죠. 그 다음에 태양, 선이니까 S.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분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S와 C와 E가 항상 일렬로 배치되도록 되는 거죠. 만약에 태양이 여기 왔다. 태양이 여기 왔다. 그러면 요 선 내에 C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S가 요만큼 이동했을 때 C도 이렇게 이동을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원과 주원의 운동. 그러니까 요 주원의 요걸 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원의 운동이 정확하게 태양 천부의 운동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각도를 이제 최대 이각이라 부르는데요. 그 최대 이각이 이제 수성은 3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성은 30도 정도 되고, 금성은 한 45도 정도 되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주전원의 크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주원과 주전원의 비율을 바꾸면 되는 건데, 주원에 비해서 주전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냐면 이것과 여기 지구로부터 여기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거기까지 지구에서 여기 주전원에 접선을 그으면 그 각도, 이 각도가 바로 이제 최대 이각이 되는 겁니다. 태양과의 최대 이각이 바로 이제 주전원의 크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수성이라면 이 각도가 이제 30도가 되는, 30도씨가 아니라 30도가 되는 거고요. 금성의 경우엔 이 주전원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45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행성도 겉보기에는 이제 태양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화성, 목성,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태양 반대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행성은 태양 반대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수성과 금성은 그래서 태양 근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관찰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태양 근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이 뜨기 직전에만 태양이 일단 뜨면 별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 태양이 뜨지 없을 때야 되는데, 그래서 태양이 뜨기 직전, 그래서 새벽에 보이거나, 새벽에 어디서? 태양과 근처니까 새벽에 지금 어디쯤 있겠어요? 동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보이거나, 아니면 밤, 해가 진 직후 어디 쪽에서 보일까요? 서쪽에서 보이거나, 둘 중 하나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만 떠 있다가, 아주 밝게 떠 있다가 져요. 이게 이제 내행성들, 수성과 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샛별이라는 이름도 얻었잖아요. 금성이. 근데 반면에 이제 금성이나 금성이 아니라 화성, 목성, 토성과 같은 이제 외행성들은 이제 한밤중에도 보입니다. 한밤중에. 밤 12시에 머리 꼭대기에서 보이기도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 반대편에도 갈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외행성들은 역행을 할 때 항상
태양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태양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랑 정확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마치 얘가 역행을 한다면 역행 중이라면 이 행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행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역행을 하겠죠. 그렇죠? 일로 가는데 주전원이 더 빨리 이렇게 뒤로 가니까 여기 있는 지점에서는 이 행성이 역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역행을 하는 순간 할 때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되냐? 정확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직선에 놓이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외행성들은 역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 행성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식의 배치가 항상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떤 식의 설명을 도입하냐면 이 주전원의 그 운동이 태양의 운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전원이 도는 주기가 항상 태양의 도는 주기랑 똑같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전원이 1년에 한 바퀴씩 꼭 돌아요. 항상 매번 1년에 한 바퀴씩. 화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이게 항상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반면에 내행성들은 이 주원이 꼭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자, 이게 되게 흥미로운 점이죠. 이건 옛날부터 다 알려져 있던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행성의 운동과 태양의 운동을 이렇게 동기화 시켰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차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놔도 오차가 있어요. 그게 꽤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심원과 대심 이런 걸 추가합니다. 대심은 영어로 이제 자, 대심은 이퀀트라고 부르고요. 이심원은 이센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운동도 지구상에서 보기에 이게 완벽하게 1년에 정확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태양이 도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정확하게 만약에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돈다 그러면 우리가 춘분과 추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분에서 추분까지 그 다음에 추분점에서 춘분까지 두 기간을 가만 비교해 보면 정확히 6개월씩인가요? 대충 6개월은 맞죠. 3월 한 20일경부터 9월 20일경까지 그 다음에 9월 20일경부터 3월 20일경까지 그러니까 대충 6개월씩 자른 거예요. 절반씩.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가 짧냐면 겨울이 짧아요. 여름보다. 달력을 잘 보세요. 달력을. 그러면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잘 보면 9월에도 30일까지밖에 없고 9월, 10월, 2월 생각해 보시면 짧죠. 반면에 여름 쪽 춘분부터 추분까지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3월, 5월, 7월, 8월 31일까지 있는 달이 4개나 있죠. 그 다음 나머지는 30일까지.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6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마치 태양이 여름엔 좀 느리고 겨울엔 빨리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쪽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겨울에 좀 빨리 돌고 여름은 느리게 도는 거죠.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20원을 이용하는 거죠. 20원을 이용해서 이 등속 원운동을 하더라도 이쪽은 위쪽은 좀 그래서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은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행성의 운동이 또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요.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성들은 요 주원이 있고 주전원의 중심에서 또 주전원 위에 있죠. 보면은 이제 일단은 주전원은 일정하게 속도로 돈다고 생각하고 요 주원이 이제 도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지구가 이 행성 주원의 중심에 있지 않고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좀 벗어난 요 점을 이제 이심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는 여전히 우주의 중심이지만 행성 운동의 중심은 그것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이심입니다. 이센트릭, 벗어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대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에 대심이 있는데 이 대심은 뭐냐면 이 이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랑 이심과 대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대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전원의 중심 F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여러분 지금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면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 F가 어떻게 도느냐 이심 C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심 Q를 중심으로 한 각 속도가 일정하도록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 속도가 일정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를 헤집고 다녀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Q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여기까지 움직이지만 여기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위쪽이 빨라요? 아래쪽이 빨라요? 아래쪽이 빠르죠. 그러니까 Q를 중심으로 한 각 속도가 일정하도록 운동하려다 보니까 A에선 가장 빠르고 B에서 이 아래쪽은 A에선 가장 느리고 B에선 가장 빨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차를 매우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차가 전혀 없진 않지만 상당히 오차를 줄여서 행성들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식의 체계가 바로 뭐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였던 겁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이제 이해되시죠? 자, 요걸 한번 요걸 한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위쪽은 느리고 같은 각속도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위쪽은 느리고 아래쪽은 빠르고 위쪽은 느리고 아래쪽은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지금 과장해서 그렸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마치 지구에서 가까우면 빨라지고 지구에서 멀면 느려지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거 순수하게 이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계산을 해서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정착된 이론이고요.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여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천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항성 천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뺑글뺑글 돕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행성은 각각의 천구가 있어요. 하지만 천구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천구 내에 또 다른 천구가 또 박혀서 돌아요. 자, 원래 추구했던 체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게 뭔가 아주 약간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막 맨 바깥에 항성 천구가 돌면 그 아래에 있는 행성들의 천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서 돌면서 전체 우주의 체계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완성한 이런 식의 체계는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이건 순수히 이제 기하학적인 상상에 의해서 도입된 체계일 뿐 물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과정으로 설명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도대체 맨 바깥의 항성 천구가 어떻게 그 아래 천구에게 운동을 만들어주는지 잘 짐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난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런 천문학 체계가 원래 그 우주 체계에 기초했을 때 어떤 난점이 있을지.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이 아니에요. 원래는 완벽한 하늘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어야 하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완벽하고 변하면 안 돼요. 하지만 행성의 위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다 보니까 등속 운동만으로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부등속 운동을 지금 도입한 겁니다. 지금 봐요. 부등속 운동 하잖아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덜컹덜컹.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좀 심각한 문제로 간주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원과 주전원으로 이제 각각의 행성들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주전원의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원 속에서 어떻게 주전원이 또 돌게 되는지 이제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어떻게 운동이 서로 전달되는지도 분명치가 않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은 행성의 운동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단 순수하게 수학적인 이론일 뿐, 수학적인 어떤 가설일 뿐, 하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우리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단지 행성의 위치, 지구상에서 보이는 어떤 위치만 예측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진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 뿐이지, 물리적인 또는 뭐 자연의 참된 모습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더 이상한 건 뭐였냐면, 도대체 앞에서 봤듯이 행성의 운동들이 신기하게도 뭐랑 관련이 있어요? 다 태양과 관련이 있었죠. 태양과 관련이 있죠, 맞죠? 어떻게 이렇게 태양과 연결되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내향성의 경우엔 요 운동이 어떻게 바깥 요 운동과 똑같이 따라져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외행성의 경우엔 요 원운동이 왜 하필 태양의 원운동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죠. 둘이 어떻게 이제 태엽이 어떻게 똑같이 감겨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서로 동떨어져 있는 어떤 두 개의 원이 동일하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둘이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에서는 둘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완전히 독립된 원이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개의 독립된 시계. 전혀 이제 동기화를 시켜놓지 않았어요. 독립된 시계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동일하게 돌도록 만들어 놨더라도 어떻게 되기 마련입니까? 둘이 안 맞겠죠. 시간이 지나면 둘이 안 맞아야 돼요. 조금씩 오차가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신기하게도 항상 일정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천상계의 신비일 수도 있죠. 하늘은 완벽하니까. 하지만 이게 뭔가 물리적인 메커니즘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체계가 상당히 이제 지구 중심의 고대 어떤 우주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걸 확장한 것, 자연스러운 확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부정합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이제 천문학은 일종의 현상 구제를 위한 학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Saving phenomena 라고 부른 거죠. 단지 현상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의 참된 모습을 알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에 기여해요? 실용적으로는 점성술에 기여할 뿐인 거죠. 자,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1000년 동안 이제 계속 지속이 됐었고, 중세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일단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고,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체계를 중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거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거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은 마치 이류 학문으로 취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중세 때 천문학을 이제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류 학문으로서의 천문학을 인류 학문인 철학 또는 물리학 또는 뭐 그런 것과 같이 결부지어서 천문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코페르니쿠스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게 되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